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정권 심판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첫 선대위 회의에서 국회 독재 심판을 외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 뜨거워지는 선거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일요일 뉴스톱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총선까지 이제 24일 남았습니다. 자, 공천이 거대 양당 모두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가 남아 있는데요. 자, 오늘 뉴스톱10이 선정한 주제 1, 2번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내용인데,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문석 예비 후보, 오늘 사과를 하면서 손흥민 축구처럼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뜻이었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강북을해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박용진 후보, 정몽주 예비 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다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박용진 후보와 조수진 변호사의 2파전이 결정이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문석 예비 후보 관련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쓰레기 맞잖아요. 정말 낮춰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쓴 표현이라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8년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진심이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봉화마을을 찾아갈 겁니다. 손 변호사님, 양문석 경기 안산갑 예비 후보는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8년이 됐다. 이 손흥민 축구가 그동안 여러 해를 거치면서 진화해 왔던 것처럼 내 정치도 조금씩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드리면서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뭘 진화했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손흥민 선수를 끌어들여서 자꾸 의문의 일패를 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진화한 것이 있다면 사실 그동안에 막말이 꾸준히 진화해 왔죠. 그러니까 과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빗댄 그 2008년 발언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와서는 작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비명계를 겨냥해서 수박이라고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심지어 바퀴벌레라는 그건까지 썼어요. 그걸로 당직 정지 3개월이라고 하는 징계를 민주당에서 받았는데 그 당시에 또 이분이 아무런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고, 그래서 이분이 진화한 것은 결국은 막말밖에 없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원정 경기에 가서도 그 원정 경기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울 정도로 훌륭한 인성을 가진 선수입니다. 본인은 막말을 하시면서 자꾸 손흥민 선수하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 시장님, 그냥 사과하면 될 텐데 굳이 그 손흥민 선수를 빗댄 건 왜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양문석 후보님 발언에 동의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저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친박과 비박을 나누는 그 관련된 발언. 그리고 지금 당이 분쟁을 겪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빗댄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본인이 사과도 했고 또 그 봉화에도 찾아간다고 하니까 뭔가 재발 방지라든지 확실한 사과가 필요할 겁니다. 다만 지금 오늘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공당의 후보자로서 공천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려면 많은 수기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다시 공천장을 반납하는 작업은 어렵다 말씀이시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선거도 많이 진행되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더 이거를 논의하려면은
굉장히 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손흥민 선수 아무래도 실력도 실력이고 인성도 좋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과거에도 이때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축구 팬들은 나는 황선홍까지만 지지한다, 박지성까지만 지지한다고 하지 않고 현재 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예, 윤 대표님, 저 발언 들어보면 네. 결국 이제 지금 친명, 이재명 대표의 깃발 아래 친명과 비명 나누지 말고 다 하나로 모여야 한다. 그 얘기를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타령해봐야 소용없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주장, 최고의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 과거의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흔적보다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 완전히 똘똘 뭉쳐서 압승을 하자 이런 얘기지만 사실 국민들 듣기에는 과연 온 국민이 거의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이런 정치권에 서로 네 편 내 편 공방을 가르는 데 있어서 동원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많은 축구 팬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정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봉주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결국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에서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국 공천장을 회수를 했죠. 거기에 이제 경선이 다시 진행 중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지만 양문석 후보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든 민주당에서든 적극적으로 좀 그 컷오프나 탈락시키려는 것보다는 좀 보호해주고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결정은 최고위에서 내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욕할 수 있지. 그게 국민의 권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 한다면서요. 옛날에도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보는 연극을 해도 왕이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숨 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국민을 폄하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막말이다. 예, 성추진 부의장. 뭐 안 보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 표현의 자유 맞죠? 선거지휘는 선대위가,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 자, 양문석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거니까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그렇게 들리고요. 당연히 임금욕도 하고 대통령욕도 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비명 지지자들한테 했던 격한 발언들, 그 발언이 과연 이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발언까지 다 옹호해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표께서는 이 사안이 뭐 정리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때도 사안이 정리되기 전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문석 후보의 경우도 일단 사안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대표께서 뭔가 발언을 하면은 그게 마치 방향이 정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시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양문석 후보가 좀 더 결자해제 자세로 뭔가 반성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박, 바퀴벌레 이런 발언들로 지목됐던 분들에 대한 사과도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분들의 마음까지 얻는 진정성을 보였을 때 당도 좀 편안하게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양문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만 지금 사과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 당이 좀 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내 이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도 공천이 취소됐는데 이번에 양문석 후보까지 이를 수 없다.
양문석을 지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선거대책위의 3톱이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이해찬, 김부겸 두 공동 상임대책위원장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은 이 정도는 딛고 넘어서자.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워낙 저한테 화가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 없다.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고 못한다. 좀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인터뷰 안 해요. 그 발언이 혹시 나와가지고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입장 간단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좀 선거 때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해요. 인터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김주호 시장님. 이해찬 대표가 좀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되니까. 근데 궁금한 건 기자들이 또 못 참으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 이해찬 선대위원장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되고 일단은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면 본인이 수습해야라고 사실상 좀 사퇴 압박을 하는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목소리. 그리고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당연히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부 간의 갈등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양문석 후보의 발언 잘못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 한미 FTA 체결을 주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이 2010년 민주당 추천으로 차관급 방통위 상임위원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2019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통영 고성에 출마하였고 2020년도에 또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공천을 받았죠. 22년도에는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까지 했습니다. 예. 자, 14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전해철 의원을 꺾고 경선에 승리하자마자 사실 좀 문재인 정권에 함께 몸담았던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 윤건영, 임종성 실장, 고민정 최고위원이 어떤 언론이나 국민들보다 더 앞서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원들은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분열하는 정당한테는 표를 주지 않는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격언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뭔가 좀 어떤 당내 개파 싸움으로 불거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부터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북을에서 결국 공천장을 받지 못했던 박용진 예비 후보의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일까요? 자, 제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봤는데 정봉지 빠진 강북을의 전략 경선 2명이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이틀간의 이제 투표를 통해서 누가 선정될지 결정이 될 텐데, 자, 박용진 현역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 자, 조수진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고요.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그 유시민 작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이 알릴레오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자, 송 대변인. 자, 결국 30명 가까이가 이번에 경선에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낙점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박용진 의원이냐 박용진 의원이 아니냐의 구도로 경선이 진행될 것 같고요. 아마 민주당 지도부는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조차 올리지 않는다면은 왜 저렇게 박용진 의원을 극구 안 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시선이 부담스러우니까 전략 경선에 보내긴 보내는데, 역시나 박용진 의원과 다른 후보 간의 1대1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그 박용진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권리당원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용진 의원의 반대 후보에게 투표를 해서 사실상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 보니까 전국 당원
권리당원이 70%고 그다음에 현역 그 지역구에서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권리당원의 그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 경선 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민주당의 세력 분포는 이미 재작년 전당대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77% 득표를 했기 때문에 권리당원 전국 투표를 하면은 대다수는 박용진 후보의 반대편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죠. 그 비중이 70%인데다가 지금 박용진 의원은 이 전략 경선에서 감산 30%가 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 여성 신인 또 가산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박용진 후보가 경선에 승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도이고 아마 박용진 의원은 여기에서 어떤 핍박의 서사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올라왔기 때문에 경선 결과는 뭐 아직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등한 후보, 우승 후보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차점자가 우승자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당에 많은 전례가 있고 순천은 차점자가 승계해가고 강북은 전략 경선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을 전략 경선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결과가 조금 전에 나온 것이고요. 바보스러울지라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 지역 타파를 위해서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었죠. 아마 그 얘기를 다시 연상시키는 것 같은데 형치는 보이죠. 볼 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도전하는 박용진 의원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통은 1, 2등이 결정이 났다가 1등이 낙마를 하면 2등이 차점자가 돼서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스포츠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보통 그런데 아까 순천 얘기도 했었고요. 왜 이 지역은 1등, 2등은 1등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까요? 뭐 저도 그거에 대한 뭐 근거 설명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승계가 원칙이 아니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뭐 1등과 2등이 붙었을 때 뭐 현저한 격차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무조건 2등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2등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2위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면 예를 들면 전남 아까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남의 순천 지역의 그 김문수 후보처럼 그런 경쟁력 있는 차점자가 있다면 올려주는 것도 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박용진 의원이 그 사실 정봉주 전 의원과의 대결에서 그 표는 더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감점 요인 때문에 감점이 돼서 떨어진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차점자를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경선을 붙인다면 굳이 또 다른 공모를 했어야 되는가? 저는 왜냐면은 그 정봉주 전 후보 말고 그 이승훈 후보라고 이승훈 후보 또 적격 부적격 심사를 통과한 또 훌륭한 후보가 있거든요. 그런 후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에서 인지도를 쌓은 그런 분들끼리 다시 경쟁을 붙이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일단 어쨌거나 그래도 지금 뭐 1인 2표제로 간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양자 경선으로 간 것은 저는 그래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글쎄요 이 불리한 구도에서는 아마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 그것까지 극복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 얼마 전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결국은 공천장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당권에 또는 대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혹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걱정, 그런 우려, 다음 당권 도전에서 또 이재명 대표와 겨룰 가능성 뭐 등등을 고려해서 양문석 후보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이번 선거를 아주 수월하고 좀 즐겁게 치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발언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천 취소를 했는데 박용진 의원에게 만약에 기회를 줬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더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이 박용진 의원에게 가했던 그 현역 감산점과 또 여러 가지 그
분리했던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봤을 때 그것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어떤 무오류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게 양자 경선을 간 것은 어쨌든 박용진 의원의 그런 정치력과 비중을 의식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김재우 시장. 경선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가 무슨 불법이나 당원 당규를 위반해서 탈락했으면 당연히 박용진 후보가 차점자로 올라갔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뭔가 과거에 발언했던 그런 윤리적 정서적 문제 때문에 당 전체 총선 전략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봉주 후보를 탈락시켰는데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차점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박용진 후보는요. 사실 불리하다는 말을 할 위치가 안 됩니다. 이분이 당 생활 10년 넘게 했고 대선 후보, 대표 경선 후보 정말 당원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지금 시험 보는 수험생이 시험 과목, 시험 문제, 시험 방법, 시간을 자신 편의대로 계속 바꿔달라고 하죠. 그다음에 수험생 삼촌, 이모, 엄마, 아빠가 시험 못 봤지만 공부 잘한다는 학생이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이러한 선거 전략이 오히려 박용진 후보를 더 불리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 대변인. 짧게만 반론을 하면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처한 상황은 시험 보는 학생이 규칙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요. 야구 선수들 시즌 끝나고 이렇게 다음 시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3할을 친 선수를 인위적으로 2할 오픈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근거는 기록이 아니고 동료 선수들이 너 싫어한대. 이거거든요. 그리고 뭐 감독한테 한번 항명했다고 2할 오픈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점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의 견해가 매우 많이 엇갈렸는데 자, 경선 결과 이틀 뒤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총선이 2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당의 선거, 정책, 활동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죄와 연대 맞겠다. 국회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간덩이 부은 정권이다.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산은 민주당에서 내린 5선을 했습니다. 오산이 좋아졌습니까? 오산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오산이 바꿔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할 것인가 전진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재명, 조국, 통진당, 아류 같은 후진 세력들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이제 해볼 만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달려나갈 겁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뒤져 있었지만 이제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선대위 회의가 열렸는데 4월 총선의 의미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그와 야합한 세력들이 지난 4년간 입법 독재하면서 얼마나 오만하게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 세력의 연대가 다음 국회까지 장악해서 난장판을 펼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심판하자고 국민들께 호소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통진당의 후예들이 범죄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력이자 전진 세력입니다. 예, 자, 총선이 얼마 안 남으면서 양당의 이 선거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선거를 치르고 싶어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선거를 치르고 싶어하는 모양입니다. 자, 성추인 부의장 보시기엔 이 구도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글쎄요, 전 국민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 정도 되는 임기 동안 도대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여실히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국회에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국회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형편없게 대처했습니까? 세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대처하지 못한 것이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거든요. 오송 지하철도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후속 대책 그렇게 형편없이 한 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국정 운영도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죠. 황상무 수석의 그 삐뚤어진 언론관이 이번에 드러났고 또 이종섭 전 그 국방부 장관도 이번에 호주 대통령 임명받으면서 사실상 도주대사라는 그 비아냥을 들으면서 아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정 운영 이것이 과연 다수당을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도 그거는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도 보였지만 그런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은 오히려 말하고 싶은 것이 민주당이 국회에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 국정 운영을 한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다수당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어떤 국정 운영을 할지 저는 참담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 예. 어쨌든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이게 그 문제들이 많이 야당 입장에서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 입법 독재다.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이 4년 동안 하면서 해놓은 게 뭐냐? 여러 가지 민주당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원하는 그 국민의힘이 원하는 또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예.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고 이게 결국은 국회를 고착화시키는데 악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게 지금 더 먹힐 걸로 지금 보세요? 일단은 이번 21대 국회를 보면은 전반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내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 드라이브에 뒷받침하는 그런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국회가 앞장섰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중요했던 여러 가지 법들을 독자 처리함으로써 야당이었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혹은 국민의힘을 이제 무시하는 그러한 다수의 횡포를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 사실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사실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사실은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되게 민감한 법안들을 왜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거부권을 유도하는 그러한 정치 공방을 유도함으로써 결국 여야 정쟁 대립을 극화시키고 거기서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재명의 민주당. 민주당에서는 3톱 체제로 선거를 지금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한동훈 원톱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경기, 인천, 또 서울 등등을 책임져주고 있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후보가 함께 오늘 선대위 회의에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누구를 심판해달라. 심판의 선거로 가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 심판론도 야당 심판론도 아닙니다. 바로 정치 심판론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비판 대상이지만 여당은 국민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온 뒤에 정치 개혁은 후퇴했습니다. 여야 관계를 망쳐놓고 야당도 망쳐놨는데 득본 것은 조국밖에 없는 그러한 초현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방탄국회와 탄핵 정쟁을 다시 봐야 합니까? 빨리 이재명을 치워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국민과 대화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거듭해서 띄우면서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보시죠. 약속한 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9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5조 원으로 우리나라 골목 상권, 지역 상권이 다 살았어요. 경제는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저 간땡이 부어 터진 폭력적인 폐륜 정권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도 한번 퍼포먼스 한번 하고 갈게요. 각자 자기 입틀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거부한다는 뜻으로 입틀막 하는 겁니다. 입틀막 정권! 예, 김주부 실장. 저 퍼포먼스는 계획된 겁니까? 그냥 현장에서 즉석으로 나온 거예요? 현장에서 즉석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저 한동훈 장관이 국회 심판한다니까 솔직히 무섭긴 합니다. 그 2년 동안 수사받고 압수수색받고 구속영장 청구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나 뭐 국회 기자까지 많이 위축됐는데 또 국회를 심판한다니까 사실 공포스럽고요. 그 나경원 선대위원장하고 안철수 선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동일선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의료 대란 해결해야 되고요. 물가 폭등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제일 답답했던 건 뭐냐면요. 법안 통과나 예산 통과에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저희가 합의를 해도 정부에서 막아서 통과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냥 관심도 없고 구경만 하다가 여당으로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국회 때문에 못했다? 아니, 국민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민생을 해결해야 되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당은 정책을 밀어야 되고 야당은 정권 심판을 얘기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만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폐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폐륜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폐륜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강상윤리를 저버리는 걸 폐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륜하면 저부터도 일단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냐면 형수 욕설 네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뭐 양문석 후보나 이미 공천 취소된 정봉주 후보나 이런 분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욕설들을 다 모아도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그 녹음 파일만큼 충격적이진 않거든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어느 방송사에서도 방송에서 재생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폐륜 공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곽상원 후보를 지금 종로에 공천해놓고 곽상원 후보의 장인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닙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비하 발언을 굉장히 과격하게 한 양문석 후보를 공천해놓고 그 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폐륜 공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짧게만 덧붙이면은 야당이 언제나 정권 심판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포지티브하게 뭔가를 하겠다는 아젠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결국 국민들께서는 그러면은 2년 전에 문재인 정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오늘도 이 세 가지, 아까 발언은 어제 발언이고요. 오늘은 이런 발언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종이 국민을 업수히 여기고 사익을 위해서 남용을 한다면 징치해야 합니다. 야단 쳐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해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입을 틀어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려도 우리 국민은 무려 1억 개의 눈과 1억 개의 귀로 듣고 보고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면서 소통하는 집단 지성체입니다. 주가 조작해가지고 23억 벌었다고요? 수사조차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식 공정입니까? 이게 윤석열식 상식입니까? 혹시 왕이 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 사실 뭐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저 북한에 있죠. 예, 그 보면 여러 가지 윤 정부의 실정을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띄우고 있는 저거 과연 얼마나 이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이제 호소가 될지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지금 보면 그동안 여론조사를 제가 보여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민심의 흐름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좀 꺾였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심판론의 힘이 붙어서라기보다도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민주당 내부의 공천 분란과 갈등이 어느 정도 수습 국면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야가 다시 어떤 정상적인 그러한 대결 구도로 재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를 만약에 그렇게 거친 그리고 아주 좀 노골적이고 그리고 국민들 듣기에는 조금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을 뭐 회초리라든지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상당히 좀 폭력적이고 좀 그 해고해야 된다 그 말에 좀 보이던데 그렇다면 해고는 사실은 탄핵을 의미하는 그렇게 그런 이제 뉘앙스가 해석이 있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전반기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벌써부터 제1야당 대표가 탄핵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야당이냐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정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우리가 총선을 보면 사실 이 정권 심판론에만 기대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야당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던 적이 좀 있습니다. 2020년 총선도 그랬고 또 2012년 총선도 그랬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물론 정권을 심판하고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대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대안의 목소리가 야당에서 듣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민주당 요즘 분위기를 타고 있어서 그럴까요?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는 꼭 연못에서 김이 나는 거와 비슷합니다.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못 막는 겁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벌써 우리 쪽으로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실 정치를 안 하지만 2년 동안 못 살겠어요.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이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서 국민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성치인 부의장. 자, 이해찬 대표. 선거는 연못에서 김이 나는 것과 비슷한데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못 막는다. 이게 김이 우리 쪽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과거 이해찬 대표가 200석, 180석 등등의 발언을 해서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취재를 해봤더니 박정원 국정원장 전남에서 공천을 받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어느 지원 유세에 가서 민주당이 다 같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면 야권 세력이 연합해서 200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의석 발언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석 발언 과거에 200석 이야기를 했다가 국민들께서 또 국민들은 이렇게 조금 잘 되면은 또 바로 회초리 드시고 또 너무 또 밑으로 떨어지면은 또 이끌어 올려주시고 그런 게 국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석 발언은 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도 최대한 자중하는 표현으로 그래도 분위기는 좀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숫자 대신에 김이 모락모락. 분위기가 오고 있다. 보통 선거를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이 어느 정도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앞에 다른 패널들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그런 좀 지지세가 흔들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서 나왔던 잡음 때문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고 있는 마당에 중도층 표심이 결국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도층 그 유권자들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야당을 뽑았을 때 민주당을 선택했을 때 민주당이 그 역할을 잘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정권 견제, 정권을 혼내는 걸 잘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물어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할 역할은 뭐 우리가 몇 석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윤석열 정권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 좀 더 과감하게 심판하고 과감하게 지적하고 과감하게 야당의 역할을 좀 더 잘하겠다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의석 발언 이런 것보다는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룡훈 대변인. 이재명 대표는 사실 오늘도 얘기하면서 간절한 소망은 제1당이다. 물론 조금 더 바란다면 151석 과반을 하는 거지만 1당이 목표라고 이렇게 해서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1인 3역에 4역까지 본인이 해야 되니까 본인 지역구도 뛰어야 되고 전체 선거도 이끌어야 되고 또 본인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열심히 하겠다. 근데 이건 다 대선에서 진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본인의 그러니까 보통에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이것이 어떤 본인의 잘못보다는 정권에서 대선에서 졌던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로소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피해의식,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르상티망이라고 하죠. 그런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언행을 굉장히 주의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그 중앙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증거도 없이 무작위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선거법은 양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그게 이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그게 확정이 된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이 됐을 때는 대선 때 보전받은 그 선거 비용을 민주당이 반환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43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은요. 왜냐하면 법정 밖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양형 자료로 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오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아직도 24일밖에 안 남았다. 24일이나 남았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양당의 선거 전략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노래입니다. 당돌한 여자. 이 노래를 부른 안귀령 예비 후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김시호 시장. 뭐 선거가 되면 노래도 불러야 되고 밥도 뭐 두 끼, 세 끼 먹어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은데 저 장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마이크를 잡아서 그렇다면서요? 선거법 위반 사항이 맞고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선거 경험이 적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장에 가면은 이제 내가 선거법을 알고 있어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시키면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선거법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저런 사항은 사실 어떤 선거법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금권을 쓰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내 경력을 허위로 해서 이렇게 어떤 유권자를 속일 때 굉장히 유중하게 보고 저런 사항은 물론 지키긴 해야겠지만 저렇게 정도로 나올 정도로 부각돼야 되는 일인가. 이거는 사실 안기령 후보 자체가 젊고 여성이고 어떤 여성 앵커다 보니까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정치인은 그것 빼고는 다 언론 보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저게 마이크를 잡고 저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만 저렇게 당 점퍼를 입고 마이크를 들고 본인의 그 지지 유세라든지 연설을 할 수 있는 그 선거법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위반해서 가서 한 얘기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윤지준 대표 잘 부탁합니다. 그 안기령 예비 후보는 이건 노래를 내가 못하는데 좀 잘 좀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뜻인 건지는. 물론 이제 안기령 후보도 이번 선거가 처음이고 또 미숙하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아주 뭐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든지 범죄로까지 국민들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안기령 후보를 둘러쌌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뭐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점도 있었고 또 너무 그 본인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너무 좋은 지역구를 좀 낙하산처럼 내려왔다. 또 그 앞서서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러한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러한 작은 실수들도 사실은 안기령 후보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시선을 더 부각시키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재형 의원이 비슷한 사례로 한번 이제 그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죠. 종로의 최재형 현역 의원이죠. 그런데 뭐 1심에서 5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아마 이번 이 사건도 아마 선관위에서는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뭐 당락의 결정을 밀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안기령 후보가 이 선거가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아주 상당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겠죠. 자, 안기령 후보가 저 장면보다는 그 앞섰던 유튜브에 나와서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 답변으로 유명해졌었죠. 그 발언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차은우는 아니지.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예, 아무래도 저 지금 안기령 후보 예비 후보가 뛰고 있는 저 지역구가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방 후보인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는 굉장히 이제 그 선거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임신한 부인과 함께 지역구를 누비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봉변을 당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무리 선거가 뭐 치열하고 박빙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후보에게 뭐 함부로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그 선거운동의 자유방해죄라고 하는 죄명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나 그 선거 관계자를 폭행을 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운동의 자유방해죄는요,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됩니다. 일반적인 폭행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재섭 후보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퓨처 메이커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갑의 뭐 김병민 후보, 도봉갑의 김재섭 후보 이런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개척하게 했고, 그래서 김재섭 후보가 지난번에 낙선한 뒤로 4년 동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김근태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은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안규령 후보와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과거와 달리 좀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예, 자 후보도 참 고생이지만 옆에 임신한 부인까지 이렇게 함께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 선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재단에서 이 양문석 예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서 양문석 그 예비 후보의 사과 의사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내일 양문석 후보가 노면재단 또는 그 봉화마을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노면재단은 자 양문석 후보의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이자 조롱이다. 얼마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세균 이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비슷한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가 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빌어야지만 아마 이 파장이 좀 수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속보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준위성정당 창당을 했죠. 오늘 비례대표 순번을 공개를 했습니다. 용해인 현직 의원이죠. 6번을 받았습니다. 자, 6번. 지난번 더불어시민당, 지난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에서 17번까지가 당선권에 들었기 때문에 6번을 받았다면 현재로서는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일 텐데, 자, 용해인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8개 정도의 지역구의 출마를 고민했었습니다. 울산 북구와 관련된 파열음을 보면서 저의 지역구 출마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비례연합 이 구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당원들과 함께 내린 것입니다. 예, 자 오늘 공개가 된 뭐 20번까지 계속 있습니다. 10명만 일단 앞번호로만 순번을 매겨봤는데, 자 서민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부터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백승하 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등등 하면서 용해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6번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분위기로서 봤을 때는 당선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추인 부의장,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왜 우리가 비례대표를 뽑는 이 정당 투표를 하면서 용해인 대표에게 우리가 표를 줘야 되느냐라는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지역구로 나가서 재선에 도전하는데 그냥 또 가만히 앉아서 재선을 하겠다 이런 그 욕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모양이에요.
뭐 그런 좀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진보연합의 비례 순번에 대해서는 뭐 지적하거나 관여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쉽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만약에 말씀하신 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를 도전하기로 했다면은 진보연합의 지금 가장 앞번호 아닙니까? 예. 그럼 본인이 그래도 현역원을 했고 대표도 하고 있잖아요. 기본소득당의 대표도 하고 있으면 그 진보연합의 순번 중에 뒤쪽을 했다면은 그러면서 민주당 비례연합의 민주비례연합의 순위를 거기까지 끌어올리겠다. 예. 제가 그리고 현역원으로서 인지도를 높였으니까 그리고 그 혜택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감수하겠다라고 했다면 민주당 당원들도 용해인 의원이 비례대표를 또 재선 도전을 한다고 한들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지난번에 5번이었고 이번에도 6번이니까 다 앞번호예요. 매우 큰 혜택이죠. 이건 예. 비례대표는 사실상 한 번 받으면 이게 당에서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예. 다음번에는 좀 험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전하는 것들, 당에서 좀 혜택을 받았으니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 이런 모습을 원래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렇게 2번 연속 받은 뭐 김종인 전 의원 전 대표처럼 예. 그런 사례가 아니고서야 저렇게 젊은 나이에 비례대표를 2번 연속 당선권에 배정받는다? 이것은 글쎄요 당내에서도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의 지역구 출마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많은 유권자들이 동의하실지 여부를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어느 정도의 총선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비례대표 후보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밝혀줄 인재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6순위는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자 새진보연합 상임대표인 용해인 후보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신당이 얻은 33.37%보다는 많은 득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그때보다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보다 많은 힘을 지금 결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저희들 창당할 때 목표로 했던 40% 이상 득표에 2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례 후보를 내서 40% 이상의 득표율과 20석 이상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설명해 드리자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4, 더불어민주연합이 24, 조국혁신당이 19, 개혁신당이 4, 새로운 미래 등등 녹색정의당 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원 위원 보시기에는 이렇다면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연합의 이 숫자 차이를 보면 이건 오차범위 내에 있고요. 상당히 조국혁신당이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40% 득표율, 20석 비례대의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세로 보면 어려워 보이죠.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윤영덕 공동대표는 뭐 진보 세력이 더 많이 결집해주고 있다라고 예. 주장했지만은 지금 보이는 여론조사 흐름은 그것과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렇게 조국혁신당의 그 비례대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걸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이면서 차별점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가장 크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지점은 당 대표부터가 이미 대법원 최종심만 남겨놓고 있고 거기에 뭐 황운하 의원 그다음에 뭐 차규근 전 검사, 차규근 전 출입국정책본부장 이렇게 재판 받고 있는 분들이 대거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가 지금 훨씬 더 위중한 혐의로 더 많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려고 들면 차별점이 없어요.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더 근접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지점에서 아마 민주당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예, 김재우 실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몰빵하면서 빵을 막 들어 보이면서 결국 뭐 지역구도 또 비례대표도 민주당에 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여론조사를 정말 자세히 분석해야 되는데 저 보시면 국민의 미래가 37에서 34% 빠졌고요. 예. 민주연합이 25에서 24, 1% 빠졌죠. 예. 조국혁신당 15에서 19, 4% 올랐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43%로 사실상 국민의 미래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그렇게 더해서 산술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사실 우리의 진보층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민주연합도 꼭 손해인 게 아닌 게 조국혁신당은 지역에서 또 출마자를 안 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더욱이 요새 저희 당은 좀 중도, 약한 보수 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그 김부겸 위원장을 추대한 거거든요. 위원장으로, 선대위원장으로. 그래서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유권자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국신당과 혁신당과 이재명 대표는 손을 잡은 겁니까? 아니, 프레넘이라고요. 친구이자 적이죠. 친구이자 경쟁한 이 비례 의석 갖고는 경쟁은 하지만 예. 어떤 그 정권 심판에 가서는 같이 합심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조국의 강을 건너냄 안에 말들이 많은데 선거 결과가 얘기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이준석계로 꼽혔던 천하용인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잔류를 택했던 김용태 전 최고위원. 오늘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자, 목소리부터 듣고 오실 텐데, 자, 김용태 전 최고 천이 나가고 분명히 이 지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라고 합니다. 당선자가 계속해서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곧 공천장을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자, 이준석 대표와의 결별을 선택했던 것이 결국 성과로 나온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제 뭐냐면 네. 아주 간단하게 천하람은 보고 김용태는 못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귀책 사유가 김용태 측원한테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향점은 명확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데 검사가 아닌데 왜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거. 예, 윤진 대표. 예. 이준석 개혁신당의 천하용인 중에 다 따라 나갔는데 가운데 용 김용태 전 최고가 안 나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 경선을 몇 번을 거쳤는데 5인 경선인가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까지 와서 예. 공천장을 받았는데 저기 정병국 의원이 4선인가 했던 경기 가평 쪽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결국은 선택으로 따지게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이 고전하고 있는 면에서 예. 김용태 전 최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훈장, 뭐 상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이준석 신당, 지금은 상당히 좀 그 여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예. 지난해 11월, 12월만 해도 참 그 이준석 신당 때문에 얼마나 국민의힘이 골치가 아팠습니까? 예, 이준석 신당이 마치 뭐 대구 지역까지 뺏길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딱 본인이 안 나감으로써 사실은 이준석 신당의 동력이 확 꺼졌던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아마 그 지역 유권자, 당원들도 그 부분을 되게 높이 평가해서 김용태 전 최고에게 많은 점수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지역 이제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했고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은 정병국 전 의원이나 김영우 전 의원 등이 내리 당선이 됐던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아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젊은 피고 또 90년생이지 않습니까? 이번 그 국민의힘 공천에서 청년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판단까지 유권자들이 해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참신한 인물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 요즘에 고민이 많을 텐데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직에서 축출된 다음에 사실 누구처럼 여느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지역구에 묻히겠다는 생각으로 상계동에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한 표 죽쇼하면서 다니면서 1, 2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뭔가 새로운 세상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본인의 지역구를 떠나서 새로운 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고전을 하고 있는데 자, 한 표 줍쇼, 한 표 줍쇼. 유권자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화성을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결과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티켓 전쟁 막 오른다. 자, 누구의 이야기인지 허주연 변호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가황.
나훈아 씨 얘기하고요. 네, 맞습니다. 나훈아 씨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콘서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국 투어 콘서트거든요. 그런데 은퇴를 시사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마지막 콘서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출연해서 노래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냥 자신의 공연장에서만 노래를 부르기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에 나훈아 씨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이 팬들이 몰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피해 티켓팅, 그러니까 피켓팅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표가 또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저게 우려도 나오고 원가는 얼마랍니까? 정가는? 정가는 제가 알기로는 16만 원인 콘서트 티켓 비싼 게 16만 원. 이명웅 씨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이고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3배 정도. 이명웅 씨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대에 이렇게 티켓이 안표가 팔리기도 했었으니까 예. 아마 지금 이 나훈아 씨 공연 같은 경우에도 12만 원에서 16만 원대로 책정이 됐으면 한 3배 정도의 안표 거래가 예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 16만 원이 결코 뭐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마지막 콘서트라고 본다면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효도 선물로 구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 될 텐데 이게 그 금액이 아닐 거란 말인 거죠. 그렇죠. 뭐 좌석 위치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안표가 붙어서 피가 붙어버리면 이른바 말하는 추가 가격이 붙어버리면 뭐 몇백만 원까지 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나훈아 씨도 지금 후배 가수들이 이런 안표와의 전쟁을 정말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훈아 씨도 선배 가수로서 또 마지막 공연이고 하니까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됩니다. 예, 나훈아 씨가 이제 가고 나면 다른 이제 라이벌 남진 씨만 남게 되는 건가요? 어떠세요? 이제 자, 팬들이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라이벌 가수지만 또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야말로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전설 두 분이잖아요. 예. 나훈아 씨가 정상에서 은퇴를 한다는 것도 참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결국에는 남진 씨뿐만 아니라 또 우리 새로운 샛별인 이명웅 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 가요계를 책임질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왕인 이 나훈아 씨의 빈자리를 그들이 다 채우기에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팬들이 소구하는 팬들 층도 다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훈아 씨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상반기 콘서트 일정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혹시 나훈아 티켓팅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휴대폰으로 하는 것보다는 PC로 하는 게 빠르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이른바 환승연애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이 한소희 씨 블로그를 닫아버렸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이게 보니까 사진이 하나 돌아다니던데 저게 어떤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팬들의 그냥 추측이에요. 지금 당사자들이 뭐 환승연애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인정한 적도 없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팬들이 왜 환승연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1월에 류준열 씨와 혜리 씨의 결별 기사가 나긴 했었지만 11월 10일에 게시물로 커플 휴대폰 케이스를 붙이고 이 셀카 사진을 찍은 것이 같이 올라왔다는 각각의 거예요. SNS에 올렸는데 저게 저거군요. 예, 네, 같은 저게 케이스군요. 각자의 이니셜을 새긴 케이스인데 예. 그렇다고 하면 헤어진 사이가 맞다라고 하면 지금 2023년 초에 헤어졌다고 하는데 커플 휴대폰 케이스 왜 저때까지 끼고 있겠느냐, 환승연애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논란이 촉발이 된 게 한소희 씨가 블로그에 1,600자가 넘는 장문의 사과글을 올리면서 내가 결별 시기는 이쯤이라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승연애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배치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게시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한소희 씨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환승연애가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소희 씨가 본 거는 6월쯤에 두 사람의 이제 한 7년을 사귀었던 유준열 씨와 혜리 씨의 결별 얘기를 내가 6월쯤에 접했고 11월에 완전히 결별했다는 기사가 났고 내가 만난 건 올해 초니까 내가 중간에 만나서 환승연애를 했다. 바로 이어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누가 바람을 폈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본인의 주장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스타의 사적인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생활인데, 그죠? 네, 사생활인데 그런데 문제는 일단 팬들이 그런 식으로 해명글이 올라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반박 증거들을 막 찾는 사람들이 또 있고 악성 댓글까지 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한소희 씨도 약간은 좀 미숙한 대응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
것처럼 그야말로 예, 저 사진이죠. 그렇죠. 사적인 영역인데 저렇게 맞불을 놓으면서 저게 공론화가 되어버렸어요. 예. 때로는 사실 침묵이 웅변보다 더 가치 있는 순간도 있거든요. 근데 한소희 씨가 저렇게 자기 SNS 이상을 설명해봐라. 뒤에 사진도 좀 자극적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도 재미있네요. 이렇게 맞불 성격의 글을 올리다 보니까 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반박하는 글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소희 씨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블로그까지 닫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팬들 얘기로는 류준열 씨도 이 여자친구들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 저렇게 블로그가 닫아버렸네요. 아예 오늘 계속해서 악성 댓글이 달리고 사실은 대댓글까지도 계속 달았었는데 네. 그게 또 기사를 낳고 또 기사를 낳고 문제가 지금 커지는 모양새니까 예. 한소희 씨가 아예 오랫동안 팬들과 소통해오던 블로그를 닫았거든요. 예. 그래서 유준열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서기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어쩔 수 없이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 스타다 보니까 써야 하는 왕관의 무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뭐 두 사람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손남 손녀가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매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는 저 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10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캐나다 특급 벤 존슨이 9초 79의 세계 신기록으로 88 올림픽에서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 도핑에 걸렸고 금메달이 박탈됐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했던 2등의 미국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2014 소치 올림픽 대한민국 피겨 영웅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당시 러시아 선수 소토니코바는 점프 실수를 하고도 금메달을 따서 편파 판정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은메달 딴 거에 대해서 이제 저보다 더 간절한 사람한테 금메달을 줬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한 아무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예, 팬들은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의연해야죠. 9년이 지났는데 소트니코바가 작년에 나 옛날에 1차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IOC 차원의 재조사도 없었고요. 결국 혹시나 해서 김연아 선수가 혹시 금메달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도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김연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주지 않았거나 재경기하세요 라고 했다면 이 팬들, 우리 국민들 기분이, 감정이 어땠을까요?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정봉주 예비 후보가 낙마했습니다. 여러 가지 막말 논란 때문이었죠. 천신만고 끝에 2등을 했던 박용진 의원에게 공천장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었지만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저한테 조언해 주신 건데 선거에서는 승자와 패자만 있는 거지 2등은 없다. 그 말씀 일리가 있어서 그거는 좀 논의하다가 배제했고. 물론 박용진 후보 다시 최종 결선에 올라갔지만 이런 말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어떤 개그맨의 유행어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는 1등도 2등도 꼴등도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공정해야 후보는 그 결과에 승복하고 유권자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